자, 문제 1번부터 좀 보자. 행정의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사회 변동. 자, 행정이 주도가 된 국가발전을 강조한 것은 바로 60년대에 후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발전 기능서를 얘기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정치행정 1이야 2야 1원론이라고 얘기했고 행정이 위가 된 정치행정 1 얘기했어요. 55 문제.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정답은 1번이죠. 아까 펜들턴법을 얘기할 때는 역관제 인사제도야 실적제야? 실적제라고 얘기했죠. 1번은 잘못됐고 역관제 그러면 잭슨지가 떠올라야 돼. 잭슨지 7대 대통령. 자, 그리고 이 펜들턴 액트는 실적제, 미국의 실적제 수립의 토대가 됐다가 있고 또 하나 뭐를 최초로 규정한 법이라 그랬죠?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영국의 실적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영국은 이 시기를 이제 정실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하는데,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제정부터 영국의 명예혁명까지의 시기를 보통 은혜적 정실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유를 의회적 정실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국왕이 은혜로서 베푸는 것이 공직이다 그 표현이야. 그리고 요 1688년도 영국의 명예혁명 자체에 근거하여 의회가 이제 국정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국왕에서부터 누구로 넘어가? 의회로 넘어가지. 그래서 의회가 공직 줬다. 그래서 의회적 정실주의가 지배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1853년도는 노스코트 트레빌리언 보고서가 영국 의회에 제출됐고, 이게 1870년도 추미널령으로 확정됐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지? 이게 바로 영국형 실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스코트림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1870년대 추미련령 정도는 외우더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국은 역관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있다 없다? 한국은 역관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역관주의는 뭐 이런 식의 문제보다는 장단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윌슨의 행정의 연구 자체가 여러분 미국 행정학의 출발점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윌슨을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 우드로 윌슨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을 토대로 개념을 최초로 얘기했다. 그리고 막스 베버와 함께 윌슨 베버식 패러다임을 등장시키는데, 윌슨 베버식 패러다임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계층제의 구조, 관료제라는 조직구조 자체가 능력성을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조직구조로 얘기한 게 윌슨하고 베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윌슨식 패러다임 그러면은 능률성, 관료제라는 계층제 구조를 강조했다는 것, 미국 행정의 아버지, 행정관리설, 이 정도는 좀 정리해서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물의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강조하는 이게 바로 뭐야? 3번이 행정관리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30년대 이후에 등장한 정치행정 1원론, 이건 뭘 얘기해? 통치기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기능서는 행정의 정책 형성. 이 정책 형성은 바로 폴리시 메이킹을 얘기하고, 폴리시 메이킹은 정책 결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통치기능설에서는 행정도 이제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한 게 통치기능설이라고 얘기했죠. 요 5번은 이제 40년대는 여러분 사이먼의 행태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 삼았다. 그 표현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53번의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는 제가 대인할태 형제가 파악한 7가지의 교훈을 꼭
가져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오라? 응?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공익은 부산물이다, 목적이다. 행정 책임의 다면성 얘기죠. 행정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라 다면성을 띠고 있다 그랬지. 방향 잡기와 봉사야. 이거 아니라 그랬지. 봉사. 봉사는 고객 봉사야, 시민 봉사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해, 시민 정신이 중요해. 시민 정신이. 생산성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그리고 전략적 사고, 민족의 행동이 기계죠. 근데 이 봉사는 여러분들, 이 행정, 공무원이 지금 얘기한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 2번이야. 관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협상과 중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봉사자로 파악하고 있어요. 봉사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표현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3번은 봉사자로서의 관리의 역할을 풀어 쓴 겁니다. 교재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협상과 중재를 하면서 봉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 표현은 맞고, 이 3번은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신공공관리론. 그 5번에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이것은 전통적 행정이론을 얘기합니다. 전통적 행정이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1번은 뭘 얘기해요? 1번은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신공공관리론. 우리가 파악한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로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등장하잖아. 자, 54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길어놨는데, 1번에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정치행정 이론을 주장하였다. 자, 신행정론은 정치학의 이론이 행정역에 유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후기 행태론, 정치학의 후기 행태론이 행정역에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 자체를 행정학적 시각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행정 이를 얘기하는 거고, 관료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관료의 능동적,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1번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한다. 이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과거에 이 고대 일방적 집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관료제 자체를 비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윌슨 베버식 패러다임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행정관리성, 능률성, 계층제, 관리제, 조직구조. 계층제는 이거 아니야. 그럼 이 하이라키 구조는 꼭대기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대 집권성과 일방적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 관료제 조직구조야. 그러면 공공선택이론은 지금 얘기한 윌슨식, 베버식 패러다임을 비판했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O가 되는 거예요. O. 왜? 지금 얘기한 집권적 관료제 자체 2번에 관한 표현은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집권적 관료제 조직 구조를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 조직 구조, 윌슨 베버가 얘기한 조직 구조 자체가 능률을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 구조를 해석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파악한 거예요. 우리 이것은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왜? 독점적 공급은 시민의 선택권을 억압을 해야 하네. 하고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걸 시장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공공재를 공급하자고 파악한 거 아니야. 그럼 공급자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여러 기관을 만드는 게 여러 기관 시장처럼.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있고. 그런데 서울을 극대화시키는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네. 하겠죠. 그래서 모든 삶의 선호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공공재 배분. 이걸 개체주의, 개인주의 방법론이라고 얘기했고. 기억납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공선택. 파레토의 최저 상태를 중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편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선택 이론은 여러분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강조한 게 지방자치별로 다양한 자치행정을 강조한 게야. 이건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이 보다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공선택 이론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TV의 이론입니다. TV의 발의한 투표 들어봤죠? 우리 앞에서. 그것도 공공선택 이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은 맞고, 자, 3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정지를 배격한다. OX. 여기 보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9의 행정사 행정학개론은 해설한 내용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 지저들이면 안 나올 게야. 여기 안 나오고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해설한 내용들은 전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자,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티는 모더니티 이론을 비판해야 하네. 근대주의 이론을 비판하지. 근대주의에 지배했던 것은 바로 뭐가 지배했어요, 여러분들? 기술주의. 기억나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 객관주의, 실증주의. 그 다음에 메타적 근본주의. 관료제라는 조직구조를 강조했지.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지. 그리고 안정을 중시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근대주의의 특징이라고 했고, 이걸 비판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했어요. 기술주의가 아니라 뭐야? 반기술주의. 합리주의가 아니라 비합리주의. 객관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 이 주관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구성주의라고 그러지.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원하는 교육학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교육학 이론. 존 디라고 하는 진보주의 교육관, 20년대 얘기한 사람이 학생 주도의 교육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성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교육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언어적 교훈주의 그러는데, 언어적 교훈주의를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교육의 형태가 이게 효과라고 적용을 했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20년대 존 디가 박한 교육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마음 주도 속에 마음속에서 스스로 구소해 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게 진정한 이게 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바로 구성주의야. 그러니까 구성주의를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 상상을 강조한 거야. 그럼 포스트 모더니티를 얘기할 때는 상상을 중시한다. OX.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쪽에 실증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반실증주의. 메타적 근본주의는 바로 뭐 이게 절대주의 얘기나 절대주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 불면의 진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한 것을 거시 이론이라 그래, 미시 이론이라 그래. 그걸 거시라는 거야, 거시. 여기는 여러분들 이 메타적 근본주의가 아니지, 그럼 뭐야? 상대주의가 되는 거야. 거시 이론, 거시적인 설화를 다 부정해야 하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건 고금을 통로로 해서 동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자체가 얘기했던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부정,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 왕따를 당한다. 내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했죠. 그 주머니 항상 짱돌을 갖고 다니. 선생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 주머니 안에 짱돌을 갖고 다니.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집사람하고 여러분 결혼초에 데이트를 하는데 수월에 여러분들 서문이라고 있어요. 서문에서 깡패 놈들 5놈을 만났어요. 5놈. 그러니까 마누라를 보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은 짱돌 잡고 그냥 걔들 그냥 5놈이 달라지면서 짱돌을 하나에 써서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들. 나 지금도 기억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그 서문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놈들을. 근데 어디서 내가 걔네들 봤냐면은 친구놈들하고 옛날에 고고장 유명해. 고고장 알죠?
지금 나이트클럽. 근데 거기 한 달 전후 한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놈이 있어요. 그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같이 하니까 이놈들이 도망가. 다. 왜냐면 이상한 놈이 있는 게 없는 게야. 저 새끼 꼴 때리는 새끼 있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자체를 하여간에 못 잡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착하게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공부 나왔지. 주머니에 짱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짱돌 하거든. 짱돌 갖고 다녀. 정당방위. 예.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시적인 신화 논리를 부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이제 이게 상대주의고. 관료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탈관료제. 여기 강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죠. 여기 뭐야? 시민정신. 이쪽은 결과, 이쪽은 뭐야? 이쪽은 행동과 과정이야. 안정, 이쪽은 뭐야? 혼란과 해방을 중시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연히 지금 얘기한 3번에 보편적 이론이 바로 메타적 근본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증주의 비판한 거지. 그래서 이 3번 표현 자체는 배역한다. 그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그 4번에 신공공 관리론, 고객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 시민 전체로서의 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신공공 서비스는 신공공 관리를 비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시민 전체로서의 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보다는 고객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4번 지문은 잘못된 거고. 5번에 신제도주의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에게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적인 결과 제도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5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제도가 개인에게를 제약하지만 학원의 시간표가 우리 행위를 제약하지만 우리끼리 이게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 표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이 55번 문제는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행정통제 유형성 외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다 외부 통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4번의 이익 집단은 이제 민중 통제, 3번과 4번은 민중 통제 일종을 얘기하는 거고, 5번의 계층제나 인사 관리는 내부 통제죠. 행정 통제는 유형을 물어볼 때 이렇게 외부 내부를 구분시키는 것하고 공식과 비공식 나눠서 구분시키는 문제. 공식을 제도론적 통제, 비공식을 비제도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것도 구분이 돼야 돼. 그럼 1번과 2번 자체는 제도로 공식적 통제야, 비공식이야. 1번과 2번은 공식적인 통제죠. 법적으로 보장됐다 그 말 아니야. 근데 3번과 4번은 비공식을 얘기하는 거고 5번은 여러분 공식이죠, 여러분들. 계층제라든가 인사관리제도는 공식적, 제도적 통제에 들어갑니다. 자, 56번. 내부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 대상은 일반 조직 내에 행해지는 비례적인 행위. 맞죠? 내부에 은닉된 비리를 외부로 폭로하는 행위죠. 공식적인 통로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토대로 폭로해. 비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여러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에 내부 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맞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주로 폭로하는 걸 얘기하죠.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 맞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동기 갖고 내부 고발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외형적은 이타. 남을 이롭게 하고 사이를 이롭게 한다 얘기야. 근데 실질적인 동기는 다양성을 띈다고. 그리고 내부 고발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책임 감면이 전제가 돼야 안 돼야 돼. 책임 감면도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내부 고발자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 표현은 맞죠? 5번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관계 법률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있잖아. 그걸 부패방지법 줄여서 얘기하는데 부방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63조부터 67조까지 내부 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부패방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자체는 2010년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제정된 지가 최근이 한 4, 5년 전에 제정됐는데 거기서도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 거 맞습니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법률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7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총괄평가는 집행 과정이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여러분들 총괄평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산출평가가 있고 결과평가, 영향평가가 있죠. 이걸 몽땅 묶어서 효과성 평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괄평가를 효과성 평가라도 얘기하지. 자, 건설교통부 댐을 건설했다. 건설된 댐은 뭐야? 산출. 건설된 댐에서 농업용수 공급 뭐야? 결과. 이것에 의해 한 국가의 농업의 생산량 증가 영향. 그래서 일로 갈수록 장기적 효과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총괄평가를 여러분들 산출 결과 영향평가라고도 한다. 그런 건 맞아. 하면 효과성 평가를 한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뭘 얘기해? 집행 도중의 평가를 얘기하죠. 과항의 과정평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2번에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맞죠, 여러분들? 내적 타당도를 확보한 정책평가의 일반화의 가능성, 다른 상황에서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얘기겠죠. 그래서 뭐래?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에 집행된 이유에 나타나는 변화가 그 정책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기인했는지를 밝히는 정도. 맞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의 일치성. 기억납니까?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의 일치성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네. 하죠, 여러분들. 4번에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시험의 신뢰도랑 똑같이 여러분들 반복성, 일관성 그런 걸 얘기하죠.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맞죠? 5번에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은 선정 요인, 성숙 요인, 역사적인 요인 등이 있다. 맞죠, 여러분들? 선정 요인을 선발 효과 그러는데 정정길 교수라고 서울대 행대 교수였다가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지금은 정년한 양반이 계신데 이 양반 책은 선정 효과하고 선발 효과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구분해 놓고 있는데 노화준 교수, 자, 국내 이제 정책학에 뭐 하늘 그러면 노화준 교수하고 정정길 교수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노화준 교수가 정정길 교수의 스승 겸 선배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전 사람인데 노화준 교수 책 보면 여러분들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남궁근 교수, 유지성 교수 해가지고 신진학자리고 뭐 신진학자 해봤자 지금은 이 사람들 60이 다 넘은 분들인데 이 양반들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발 선정 효과를 같은 거로 취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시험 문제가 선발 효과, 선정 효과를 같은 걸로 여러분들 취급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선정 효과를 선발 효과라고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발된 것 자체에서 어떤 여러분 효과가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선발된 것 자체에서 여러분들. 선발된 것 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선발 효과라고 해야 하네. 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우유급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실험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강남초등학교, 통제로 선정한 것은 서해안에 있는 낙도초등학교 1학년 일반. 그러면 선발 당시에 차이가 있어 없어? 선발 당시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도 차이가 발생이 안 해. 하죠. 그걸 선발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발 효과. 알았습니까?
선종요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 요인은 여러분 자연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적 요인은 우발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답은 당연히 몇 번? 1번이 정답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을 보자.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정의제는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이번에 외부주도형은 공정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 번에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 의제로 먼저 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공정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 접근형, 선진국가의 경우 특수이익 집단이 비밀리에 정책의 혜택을 부리는 외교 국방부 정책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위기,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 문제를 정부 우제시킨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자, 여러분들 뭐 답 나왔네. 몇 번이에요? 2번이지. 2번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 가운데. 내부 접근형을 얘기하는 거지. 내부 접근형을 음모형이라고 그러죠. 음모형은 사회문제 공식의제로 끝나죠. 공직의제하지 않는다. 왜? 공직의제하면은 공식의제화로 선택될 때까지의 배후의 음모, 비리, 이것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등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외부주도형, 국방 외교 분야니까 4번 표현 맞는 표현이고, 그 3번의 동원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후진 국가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에 운동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99% 동원모형이야. 운동자.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 운동, 출산 장려 운동, 그것도 제2건국 운동, 빈곤 퇴치 운동. 해서 운동자가 들어가면은 99% 무슨 모형? 동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9번 문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정책 집행 연구자 하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은 결정자 관점에서 정책 집행을 연구한 거라 그랬고, 상향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일선 현장에 있는 일선 관례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정책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 그들의 시각 갖고 연구한 것을 상향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럼 1번에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 이 집행관료가 일선관료죠. 이해관계 집단을 얘기할 때는 정책 대상 집단을 얘기하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 있게 분석한 것은 하향이야, 상향이야? 이건 상향이지. 이건 상향이지.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시된 정책을 달성하는 과정, 정책 집행은 별게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결정 과정에 설정한 목표를 그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정책 집행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자 관점 하향을 얘기하죠. 그럼 3번에 바람직한 정책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 관점에 따라서 연구한 거니까 3번은 맞죠, 여러분들. 바람직한 정책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그러니까 결정자한테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세요. 이게 바로 뭐냐? 규범적 처방이야. 결정자한테. 그럼 결정자가 그거 갖고 여러분들, 야, 마 해! 명령 내리는 게 집행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번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결정자가 내린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 헌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관료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4번에 유능하고 현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해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것들, 결정자 관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결정자 관점에서 일 시킬 때는 일 잘하는 놈 시키려고 그래? 일 못하는 놈 시키려고 그래? 일 잘하는 애 시키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결정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또. 결정자 관점으로. 근데 집행자 입장에서는, 이러죠. 나는 일 못해. 제대로 못해. 그래서 결정된 거 나 지시대로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거 뭐야? 상향적 집행이고. 5번에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 집단,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조직화된 이익 집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직화되는 시스테매틱이야.
체계화된 그런 말이에요. 체계화된.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체계화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부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 관변단체. 정부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자가 여러분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조직화된 이익집단 이제한다고 보는 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결정자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하향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여러분들 하향적 관점이지 상향적 관점 그러면 틀려. 4번하고 5번 하향적 관점이지 상향적 관점 아니라 그랬고 그거 체킹해 두세요 여러분들. 책에서 가져가야 돼. 자 60번 문제를 보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대안의 미래지키법. 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지키법 자체는 투사, 예견, 추측 세 가지 형태에 나눠서 얘기했지. 이 가운데 특정일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미래지키법 뭘 얘기해? 특정일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지키법을 투사, 예견, 추측 가운데 뭐라 그런다? 그걸 추측이라고 그러죠. 추측. 추측은 양적 예측이야, 질적 예측이야. 질적 예측, 질적 예측. 그걸 정성적 예측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투사하고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다 그랬잖아.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 양적 예측. 이걸 뭐라 그래? 질적 예측, 추측. 이걸 정성. 이걸 정량. 정량. 투사를 대표하는 게 시계열 분석이야. 여기 예측을 대표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 수학적 공식을 이용한 명제. 그래서 선형계 이런 것들. 게임 이론 이런 것들. 이거는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 들어가죠. 명목 집단 기법 몽땅 다, 변증법 도토론 몽땅 다 추측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것들 거기 선택적 임명 시켜 있는 다수의 참여 양극 이건 바로 뭐야? 정책 델파이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전통적 델파이 자체를 좀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비판하고 만든 게 정책 델파이라고 얘기했죠. 정책 델파이는 참여자가 여러분들 식견만 있으면 되는 게야. 전문가일 필요가 없는 게야. 흥미와 식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장도고 선택적 임명이란 말은 처음엔 익명으로 갔다가 나중엔 이름을 노출한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부러 갈등을 조성해야 안 해. 합니다. 반대 의견을 창출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게 구조된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극화된 통계를 얘기할 땐 찬성, 반대 두 가지만 갖고 통계 처리하는 거예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화된 통계 처리란 말은 찬성, 반대 이것만 갖고 하는 거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알았습니까? 그 정책 델파이를 얘기하고 기타 이제 정책 델파이는 컴퓨터 회의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했죠. 컴퓨터 회의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아마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정책 델파이하고 델파이가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좀 쉬었다가 61번부터 또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저 어렵다고 얘기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